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의장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반도의 중심 충북 제천단양 출신 엄태영 의원입니다. 오늘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란 말이 생각나는 그런 대정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5년은 대한민국을 퇴행시켰습니다. 무능하고 위선적인 정권이 국민이 부여한 통치권을 남용했습니다. 부패 종북 세력과 반시장적 강성노조에게 불법적인 특권과 특혜를 주었고, 무책임한 선동과 괴담으로 쌓은 문정부의 이권 카르텔은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대전환을 거부하는 반개혁의 철책이 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는 역사적 소명에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모든 동참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장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네, 장관님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장관님, 본격적으로 비대면 진료 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추진 범위와 재진 기준이 복잡해서 이용에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네, 의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난 3개월간 시범 사업을 했는데 개선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크게 추진 범위가 너무 좁다. 그다음 두 번째, 재진 기준이 모호하고 의료 현장과 괴리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문가, 의료계, 그리고 환자단체 등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시범 사업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비대면 진료에 관한 다양한 시각차가 존재하고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께 조속한 논의와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한 장관님, 정부는 지난 5월 간호법에 대해서 국회 제2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법안 시행할 경우에는 의료 현장에서 직역 간의 갈등이 심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 하나와 의료 요양 돌봄 체계 구축에 있어 특정 직역의 역할만이 강조가 되다 보면 선진화된 체계 구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제2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장관님, 저는 고령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 체계가 조속히 갖춰져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7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의료법 체계 개편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정부의 추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초고령화 사회를 맡고 있는데 초고령 사회에 맞는 의료법 의료 요양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 제정이나 개정이 해법이 아니고 의료 체계 전반을 재리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료, 간호, 요양, 법률 전문가를 중심으로 9월부터 의료법 체계 혁신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출산 인구 대책에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3년도 올해 2, 4분기 출산율이 0.78에서 0.7명까지 또 떨어졌습니다.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지난 17년간 320조의 예산을 쏟아부었던 저출산 대책이 성적표가 이렇게 0.7명이라는 좀 심각한 범위로 가고 있습니다. 정책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저출산 문제는 다양한 사회 구조적, 문화적, 경제적인 요인들이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과 내기 쉽지 않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했지만 연관성이 없거나 효과가 낮은 대책이 포함되어서 정책 효과를 얻기 어려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문제는 육아 환경을 제대로 조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네, 최근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여건만 된다면 최소 2명 이상 아이를 낳고 싶다는 응답이 84%에 이릅니다. 저는 재택근무제 도입을 담은 육아지원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유연근무제 확대 방안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장관님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유연근무 확대를 포함한 일가정 양립은 윤석열 정부 저출산 정책 핵심 5대 분야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24년 예산에도 저희가 집중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육아지원법이 나중에 제정이 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제도적인 노력과 함께 육아휴직, 유연근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국민들의 의식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적극적인 정책 홍보와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완전히 반으로 갈라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반성 없이 국론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서 이념 전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요한 사안이 발생하면은 옳고 그러다는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저게 우리 편이냐 내 편이냐를 따지는 그런 사회, 그런 정치권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평시가 아니고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념 내전 중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는 이념에 대한 내전이 있을 수가 없죠. 이거는 우리 헌법에서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 이것 하나입니다. 그것 위에 어떤 이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국정의 지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 모든 정책의 방향타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모든 활동의 가이드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의원님께서 그러한 이념 전쟁이 있다고 보면 그건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분들이 그러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 걸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오죽하면은 이념 내전 중이라고 표현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아무튼 이 정치권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이 또 정치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 같아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걱정입니다. 총리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의 국회 발언을 문제 삼아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념 갈등에 전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총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제는 제가 지금 어디에서 촉발이 됐는지를 정확히 그 의중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마 육사가 추진하고 있는 육사의 정체성에 맞는 그런 흉상 등의 재배치에 관한 그것만이 아닌 30몇 개에 달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재배치에 관한 문제라면 그것은 어느 언론의 칼럼에도 신중하게 나왔습니다만 그 문제는 좀 육사에 맡기고 관련 없는 사람은 좀 빠지는 게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아주 칼럼을 좀 인용하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국민 통합과 또한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는 그런 정부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내각에서도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쿠시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2021년 4월 1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에 대해 국제해양재판소 제소를 적극 검토하라고 외교부에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처분 방법은 정상 원전 처분 방법과 유사하고 제소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외교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시에 검토한 그 검토 의견은 첫째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일본 측 계획의 위해성 또는 리스크를 입증할 만큼의 충분한 과학적 증거 확보가 어렵다 하는 것이 그 하나였고요. 또 우리 측 전문가의 대다수도 오염수 해양 배출이 우리 해역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게 분석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해양 환경 오염 위험성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고 우리 원안위 검토 의견도 후쿠시마 오염수의 처분 방법은 정상 원전 처분 방법과 유사하고 일본 측이 계획 중인 삼중 수소 배출량은 한국보다 오히려 적은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국제 공감대 확보에 대해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은 일본 측 계획의 위해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어 다자무대 공론화에 부담이 있다. 이렇게 전망하였습니다. 따라서 과학적 근거, 소송 제거에 대한 근거, 그리고 국제 공감대 확보의 어려움 전망, 이런 것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후에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확인한 결과도 동일합니다. 예, 그렇듯이 민주당은 억지와 거짓 선동과 민낯에 대해서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적극 홍보해서 괴담 선동에 속지 않도록 총리님께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법무부 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7월 장관님의 대한상의 제주 포럼 강연을 유튜브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이 공유했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만으로는 인구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것에 저도 절대 공감합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생산 가능 연령까지 가려면 최소 15년 이상 걸리기 상황에서 순혈주의만 고집한다면은 인구 절벽과 어떤 경제 저성장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장관님, 노동력 부족과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이민 정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민청 설립이 시급한데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예, 저희 정부 내부적으로 이민청 설립 방안, 출입국 이민관리청 설립 방안을 지금 마무리 단계, 그러니까 법으로 지금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민 컨트롤 타워, 이민청 설립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와 21대 국회가 역사적으로 크게 평가받을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비자 규제 혁파 방안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도 판단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국인 취업 비자 발급을 굉장히 까다롭게 제한해 왔습니다. 실제 문재인 정부 말기 숙련 인력 장기 취업 비자인 E7호 비자 발급은 단 1,000명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윤석열 정부가 올해 35,000명으로 35배 늘릴 것을 발표했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자 규제 혁파 방안은 우수한 양질의 외국인 인력을 확보하는 데 확실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저도 확신합니다. 장관님, 외국인 유학생을 국내 기업에 취업시키고 정착까지 시키는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올 10월 초에 종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제 지역구인 제천 단양을 포함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의 28개 지자체가 연장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장관님 의견 어떠십니까? 예, 제가 잠깐 어차피 답변에 카운팅을 안 되니까 좀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학생 제도라는 것이 과거에 보면 이런 거거든요. 대학생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자체의 노동을 허용하지 않고 그 이후 상황을 보겠다. 그것이 기존의 정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 제도를 만들 때는 대학생들을 화이트 칼라만 수급하는 조건 그런 전제를 가지고 도입했던 것이거든요. 현실 실상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오는 대학생들 화이트 칼라 중에서도 우리의 생산직에 근무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괴리가 그동안에 있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유학생은 저희 기준은 지금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학교 공부하는 동안에는 이것이 유학 자체가 불법 취업의 통로로 쓰이는 것은 차단하되 유학 이후에 이 취업의 기회는 상당 부분 넓게 그리고 가족들도 상당 부분 들어올 수 있게 해서 사실상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툴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저희가 다른 나라의 외국 이 유학이나 이민 정책의 성공을 보면 결국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분들이 우리 문화를 충분히 따르고 우리 문화에 대해서 따를 만한 충분한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들 개토화되고 할레화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유학생들은 한국어 기능이 4년 동안 상당 부분 쌓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같은 과거 상태로는 잡을 갖지 못하면 그냥 돌아가야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유학생들이 과거처럼 대학 졸업한 다음에 화이트 칼라 잡을 잡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좀 열어줌으로써 이분들을 어떤 저희가 나중에 필요로 한 노동력의 어떤 그 큰 창구로 쓸 수 있도록 이 발상의 전환을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과 질타를 좀 받으면서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한민족인 고려인이 약 50만 됩니다. 구소련 지역이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 퍼져 있습니다. 그중에 국내 체류 중인 고려인 동포는 약 8만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시급한 것이 바로 한국어 교육이라고 지적합니다. 관련해서 저는 고려인 동포들에게 한국어 교육 등을 제공하는 고려인 동포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 마련에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장관님께서 외국인 인력 방안에 대해서 뭐 또 아이디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엄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교류인 동포 지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들어보기 전에 한번 상세히 봤습니다. 어떤 취지시고 그런지에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이제 그게 우리의 외국인 정책이 어떤 특정 민족이라든가 특정 외국인의 어떤 아무리 우리의 기본적인 뿌리가 같다 하더라도 그렇게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은 한국어를 공통으로 할 수 있다는 어떤 특별한 강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런 부분들 정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세밀한 정책을 잘 짜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제천시에서 고려인에 대해서 특별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제천시가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보고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총리님 다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들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양적 목표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목표 달성에 실패했고 또 다른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었으면 뭐 틀림이 없습니다만 예를 들면 혁신 도시에만 이렇게 이전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그 옮겨가는 기업들의 뭐 경쟁력이라 할까요? 업무의 정체성 내지는 경쟁력 이런 차원에서 다소 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금도 혁신 도시는 인프라 부족과 접근성이 떨어져서 외딴 섬으로 전락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기존 혁신 도시와 같은 신도시 건설이 아니다. 각 지역에 낙후된 원인 도심으로도 이전하도록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총리님,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별 특성과 연계해서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검토 좀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네, 하여튼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1차 이전에 대해서 좀 성과 평가를 좀 더 치밀하게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지자체라든지 전문가 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좀 폭넓게 수렴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전 대상 지역도 지역 간의 유치 경쟁과 같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국회에도 다양한 또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치밀하게 신중히 검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제가 1차 이전 당시에 제천시장을 역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는 지역별 특성과 연계가 되고 또 지역에 대학이나 철도나 이런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 곳에 이전돼야지만이 지역 발전의 마중물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이전 정책도 성공적으로 안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상은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를 하는 것으로 원칙을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의 룰 안에서는 제대로 된 2차 혁신도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야만이 되는 성공 모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셔가지고 1차 이전 마냥 실패 모델이 되지 않도록 다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정부 정책을 좀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종자산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은 베고 죽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종자는 농업의 기본이고 식량 안보의 근간입니다. 선진국들은 20세기 중반부터 종자 개발과 상품화에 주력하면서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해서 치열한 종자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은 국내 종자 기업 대부분은 외국 기업에 다 팔렸습니다. IMF 때 김대중 정부 때 대거 넘어갔어요. 현재 우리 종자 산업은 전 세계 종자 시장의 딱 1%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70% 이상이 유럽과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 외국 기업에서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글로벌 종자 시장 규모는 53조인데 국내는 7,4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외국 기업에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면서 종자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한 로열티가 1,630억 원에 달합니다. 하여튼 국내 종자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네, 그동안에 오기는 계획도 수립하고 해서 이 종자 산업의 중요성에 부응하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요 품목의 종자 자급률이 높아지고 또 수출액도 증가하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국산 종자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수출 10대 전략 품목 종자를 개발하고 예를 들면 밀, 감자, 옥수수, 콩 같은 것들입니다. 또 신육종 기술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총리님이 종자 산업은요, 우리가 지금 위험을 겪고 있는 GMO 농산물,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위험도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콩이나 두부도 지금 국산 콩 아니면 사람들이 믿지 않고 안 먹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위험이 GMO로 인해서 또 우리나라에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만큼 종자 산업은 국가 100년 되길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특별히 좀 정부 정책으로 우선적으로 좀 예산 투자나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지만 자는 척하는 사람은 절대 깨울 수 없습니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와 증거를 거부하고 확증 편향에 빠져서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괴담만 생산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등 상식적이고 과학적인 국제 기준을 뻔히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면서 억지 부리고 거짓 선동하는 민주당은 역사와 국민들께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기회되자 다수당 대표가 출퇴근 단식, 반식, 방탄 단식을 하는 웃기고 슬픈
정치 연설에 저는 자괴감까지 느낍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협조해